자, 의자왕이 어쨌든 당나라에 대해 오판을 한 건 사실이고 성충의 말이 현실이 되고 말았으니 660년 6월 21일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 13만이 백제의 기벌포로 상륙했고 김유신이 이끄는 5만 신라군은 사비성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백제 쪽에서는 이를 두고 배를 타고 와서 배멀미를 하며 약해져 있을지도 모를 당나라 군대를 먼저 칠지, 그동안 수차례 싸워서 이겨 만만한 신라군을 먼저 칠지, 평지에서 싸울지, 강 어귀에서 싸울지, 험난한 지형에 맞춰 싸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고, 의견 조율 결과 아주 신박하게도 우리가 지금 너무 성충의 의견에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닐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자. 아니, 당나라를 일단 백강으로 들어오게 해. 그리고 신라도 탄현으로 들어오게 해. 그런 다음에 요충지로 끌어들인 다음에 우리가 기습을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 라는 의견을 내게 되었고, 솔깃했던 의자왕은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백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쟁은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나당 연합군의 전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원래 삼국시대의 보편적 전술이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막 와가지고 거점성을 하나 막 공격해. 그 다음에 공성에 성공해요. 그 다음에 그 거점성을 빡 하고 먹어서 깃발 딱 꼽고 이거 이제 우리 거 한 다음에 성을 중심으로 삼아서 주변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 이 성 하나 먹고 이 성에서 정비를 한 다음에 야 이제 또 다음 성 가자 해가지고 두구닥 달려가지고 또 공성을 막 한 다음에 야 이 성 또 우리 거 하고 딱 깃발 꽂고 주변을 막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나당 연합군은 목표가 차근차근 영토를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뭐예요? 백제의 멸망이죠. 중간 성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사비도성으로 직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 성을 야금야금 먹고 영토 이제 여기까지 우리 거 한 다음에 또 야금야금 먹고 해야 되는데 필요 없어. 야, 우리는 영토 필요 없어. 우리는 백제 너네만 다 죽으면 돼. 우리는 수도로 간다. 그렇게 해서 사비도성으로 진격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백제 쪽에서 무슨 의견이 나왔어요? 우리가 기벌포로 들어오게 하고 탄현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습하자 이렇게 했잖아. 기습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매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세상에 당나라 군대가 이미 백강에 들어서 버렸고 신라 5만 대군이 아까 그 탄현을 넘었대요. 성충이 그렇게 입이 부르트도록 강조한 탄현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당연합군의 짤짤 털리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의자왕은 당나라 연합군이 신라군 없이는 섣불리 싸우지 않을 것임을 간파하고 돌진해오는 신라군 저지를 위해서 급하게 결사대를 조직해 투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 백제의 원한을 갖고 있는 건 신라예요. 당나라를 설득해서 백제를 치자고 한 건 신라죠. 그러니까 이 백제를 치는 주체는 신라가 되는 겁니다. 당나라는 힘을 빌려주는 거죠. 고구려를 나중에 치기 위해서 백제를 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당나라는 먼저 나서서 우리의 피해를 더 키우고 백제를 굳이 그렇게 신라한테 먹여다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신라 5만 대군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신라를 막으면 당나라군도 어떻게 정리는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사대를 조직해서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 결사대의 헤드가 누구예요? 황산벌의 계백이죠. 계백에게 5,00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서 신라군을 공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계백 장군은 전투에 나가기에 앞서 처자식을 손수 죽여 결사의 의지를 표명하고는 5,000군사를 이끌고 황산벌로 진격합니다.
처자식을 죽인 건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미 질 것을 예상하고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유린당하는 것보다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렇게 660년 7월 9일 전설의 황산벌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거나 이미 알고 계셨을 기록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온 게 6월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온 게 7월 아니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황산벌 전투 역시 7월인지 8월인지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것은 음력과 양력의 차이입니다. 7월 9일은 음력이에요. 음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결사대의 임무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쵸? 신라군을 붙잡고 시간을 벌어서, 아니 뭐 왕이 당나라 군대랑 뭐 이렇게 쇼부를 치든지 뭐 대파를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뭘 해야 돼? 신라 5만 대군을 저지시키는 거죠. 무조건 시간을 벌어야 돼요. 우리가 5만 군대를 다 이길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일단 시간만 벌면 돼. 자, 그러니까 결사대의 임무는 시간을 버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시간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 하나 딱 잡고 죽어라고 버텨야겠죠. 근데 신라군이 어떻게 왔어요? 방어성이고 나발이고 사비로 직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백은 유리한 수성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성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황산의 들판에 이르러 3개의 군영을 설치하고 신라군과 조우하자 장병은 싸웠다 라고 계백 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들판에서 싸웠습니다. 아니 물론 완전히 평야는 아니었겠죠. 황산벌의 험난한 지형에 나름 의지를 해서 그 나름 야트막한 뭐 그 사이 언덕 같은 거, 그리고 뭐 나름 유리한 지형, 그리고 신라군이 우회할 가능성을 대비해가지고 군사를 분산시켜가지고 이 3개의 진영을 설치를 했고, 이제 쳐들어오는 5만의 신라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산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평야나 다름없는 곳에 진짜 작은 구릉에다가 목책 딱 세워놓고 5천 군사로 5만 명을 막는 미친 짓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미친 짓은 계백이 2일간 4전 4승이라는 승리를 거두는 기염을 토하게 되죠. 신라에서는 김유신과 함께 온 흠춘과 품일의 아들들이 적진으로 뛰어들어 싸우다 죽었고, 이 젊은 화랑들의 죽음은 신라군의 사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나 품일의 아들 관창의 이야기가 유명한데, 자, 660년은 관창이 16살이 되는 해입니다. 관창은 아버지 품일의 부하장수이자 화랑으로 황산벌 전투에 임했고,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자 품일이 관창에게 네가 비록 어리지만 의지와 기계가 굳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워보지 않겠느냐? 라고 물었고, 관창은 주저하지 않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싸웁니다. 하지만 너무 주저하지 않았던 건지 순식간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래서 이 잡혀온 관창의 투구를 계백이 딱 벗깁니다. 너 얼굴이나 보자 그러면서 딱 벗겼는데, 이게 얼굴이 화랑 알잖아요. 얼굴 해가지고 여리여리 해가지고 막 화장하고, 심지어 뭐 애기 16살 애기 말도 안 돼. 너무 어리잖아. 뭐 이런 게 와서 싸우겠다고. 그죠? 그래서 계백은 그가 아직 너무 어리고 또한 용기가 있음을 아끼어 죽이지 않고 돌아가라며 그냥 풀어줍니다. 하지만 관창은 돌아가다가 백제장수를 내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백제장수를 베고 깃발을 뺏어오지 못한 것이 분하다라면서 아주 패기롭게 또다시 백제 진영으로 뛰어듭니다. 패기롭게 뛰어들었고, 계백은 할 수 없이 관창을 죽이고 목을 말에 묶어 신라군에 보냅니다. 그렇잖아요. 계백도 살려주고 싶었겠지. 살려주고 싶었겠죠. 아직 애긴데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친다는 건 그 친구나 나나 별로 다를 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라가 달랐던 것 뿐이지. 근데 거기서 만약에 계백이 그냥 살려보내주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의 사기는 어떻게 되냐고요.
아니 저 장군은 미쳤나봐. 아니 적군인데 자꾸 살려보내줘. 야 쟤 때문에 우리 군 하나라도 죽으면 우리는 뭐 계백 장군 욕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목이 잘려온 관창을 보고 신라군의 사기는 다시 불타올랐고 총공격을 하게 됩니다. 계백은 결국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하여 전사하고 맙니다. 자 한편 당나라를 막으러 간 백제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백강에서 백제군은 당나라를 맞아서 길목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둘의 접전 결과 당연히 백제군이 대패했지 뭐. 13만이라니까요. 당나라 해군은 곧바로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 부근까지 진격해갑니다. 그리고 결국 7월 11일 사비성 부근에 나당연합군이 합류하게 되죠. 백제군은 사비 남쪽에서 18만 연합군과 최후의 전면전을 벌이지만 1만의 사상자를 내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7월 12일 나당연합군은 사비성을 포위하고 소부리 들판에 진을 쳤고 13일 사비도성은 결국 함락됩니다. 하지만 의자왕은 태자였던 부여효와 함께 험준한 산에 위치해 훨씬 방어에 유리한 지형에 위치해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 임존성이 가까운 웅진성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전선은 웅진의 2차 방어선으로 이동해서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660년 7월 18일 의자왕은 스스로 항복하고 맙니다. 아마도 전쟁이 계속되었을 때 백성들이 입을 피해도 생각했을 거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남으로써 백제라는 나라를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를 해준다면 훗날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잘은 모르겠지만 의자왕은 항복했고 8월 2일 사비성에서 항복식이 거행됩니다. 이때 신라의 무열왕과 소정방 등이 당상에 앉았고 의자왕과 부여용은 당하에 앉았는데 의자왕으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니 이를 지켜보던 백제의 군신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660년 9월 3일 의자왕은 왕비인 은고, 아들인 부여용, 부여효, 대좌평, 사택천복 등 신하들과 장수, 백성 12,000여 명과 함께 당나라로 압송되어 장안에 이르게 됩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왕 이하 태자융 등 왕자 13인, 대좌평 사택천복, 국변성 이하 37인 모두 50여인이 조당에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이후 의자왕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지 며칠 만에 사망했다고 하며 함께 끌려간 다른 인물들 역시 백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자왕의 무덤 또한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있는 의자왕의 묘는 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 지역 흙을 퍼와서 세운 가묘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8월 17일에는 이 백제인 후손들이 모여서 당나라로 끌려간 가족들과 생이별했던 장소인 유황산에서 왕이 머물렀다라고 해서 유황산이라고 부른대요. 유황산에서 그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의미로 아직도 유황산 추모제가 지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천궁녀는 의자왕이 당나라로 잡혀갈 때 낙화하면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야, 삼천궁녀 이야기 들으려고 참 멀리까지 왔죠. 자, 그래서 삼천궁녀가 진짜냐 아니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아닙니다. 삼천궁녀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의자왕이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라고까지 적고 있는 삼국사기에도 삼천궁녀 그 비스무리한 천궁녀, 이천궁녀라는 말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일단 낙화암에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체 여기에 어디 3,000명이 대기했다가 뛰어들었다는 거지? 아니 3,000명이 여기서 뛰었으면 맨 마지막에 뛴 사람은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백제는 그 정도 궁녀를 거느릴 만한 규모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백제 수도의 인구를 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남자반 여자반이라고 대충 생각하면 일단 2만 5천 명 줄어듭니다. 근데 거기다가 일찍 궁녀 생활을 시작하고 늦게 은퇴를 했다고 해도 갓난아기 제외하고 노인들 제외하면 과연 몇 명이나 남을까요? 대체 밭은 누가 갈고 소는 누가 키워갖고 삼천궁녀에다가 왕족에다가 귀족까지 먹여 살립니까? 거기다가 전쟁이 끝나고 당나라로 12,000명이 잡혀갔는데 궁녀가 거기다 3,000명이 더 남아있었다고요? 납득하기가 힘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삼천궁녀 이야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가? 그래서 궁녀가 아무것도 안 뛰었다는 이야기인 건가? 그건 또 아닙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여러 후궁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이곳에 와서 강물에 투신하여 죽었다고 한다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이게 정확한 기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곳에 와서 강물에 투신했다라는 멘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낙화암이라든지 삼천궁녀라든지 그런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아직도 의자왕 하면 삼천궁녀밖에 떠오르지 않는 걸까요? 이 삼천궁녀라는 말은 당나라로 넘어가요.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라는 사람이 당현종과 양귀비에 관해 쓴 시 장한가에 등장합니다. 봄 추위에 천자는 그녀에게 화천궁 온천에 들기를 허락하셔서 온천의 부드러운 물은 윤기 있는 그녀의 몸을 씻었다. 구름 같은 머리, 꽃 같은 얼굴, 걸으면 흔들리는 금비녀. 부용 수놓은 휘장하는 따뜻하고 봄밤은 깊어만 간다. 후궁엔 미녀가 3,000명이나 있었지만 3,000명이 받을 사랑을 그녀 혼자 차지했다. 라고 썼습니다. 사실 풍자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 이 장한가를 인용한 조선시대 시인들에 의해서 삼천궁녀라는 말이 생겨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기, 후기에 들어서 삼천궁녀라는 말이 아주 많은 수의 궁녀라는 말로 문학적 수사로 쓰이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전해져 내려와서 진짜로 삼천궁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자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 줄 알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내기는 어딘가 좀 찝찝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의자왕은 나당 연합군이 사비로 쳐들어오는 와중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함락되기 직전에 빠져나가서 웅진성까지 도망쳐서 2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연합군에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했던 걸까요? 자, 다시 의자왕이 웅진성으로 가던 때로 되돌아가 봅시다. 의자왕이 웅진성으로 도망친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웅진성은 아주 험난한 지형이라서 방어에 유리해요. 두 번째, 난공불락의 요새 임존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나당연합군이 사비에서 웅진으로 쳐들어오면 임존성이랑 웅진에서 양동 공격을 해서 물리칠 수도 있었고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끌어주면 연합군이 직진하면서 무시했던 지방 세력들이 싹 다 모여서 사비를 포위해 다시 사비를 재탈환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째 이유, 웅진성에는 백제의 유력 가문인 예씨 집안이 있는 곳입니다. 웅진성은 과거 무왕이 한강 유역 재탈환을 위해서 웅진에 주둔하기도 했고 때문에 임시 수도 역할을 하기도 했고 사비 중건을 위해서 웅진성에서 4개월간 머물기도 했으며 무왕 때부터 꿋꿋하게 웅진성을 지키고 있는 예씨 집안이었기 때문에 의자왕 역시 웅진성을 선택했던 겁니다. 당시 연합군은 일단 수도 사비를 점령하기는 했으나 의자왕을 놓치는 큰 실책을 저질렀고 18만 군대의 식량을 조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유일한 식량 조달 방법은 신라에서 가져오는 것 뿐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당연합군은
곧바로 그냥 쳐들어와서 수도 먹고 백제 왕 딱 차로 잡아가지고 항복해라 아니면 또 죽여버리겠다. 백제 오늘부터 끝이야 너네.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급을 제대로 할 계획이 없었단 말이죠. 속전속결이 목표였는데 왕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게 의도치 않게 장기전이 됐고, 때문에 보급을 하려면 신라에서 조달해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신라에서 오는 보급품은 백제 국경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도성을 목표로 직진을 했기 때문에 산성에는 지금 농성 중인 백제 병력이 아직도 건재했고, 때문에 보급 통로가 막혀서 굶주림에 허덕이던 당나라 군대가 1000명이 모여서 이 나름대로 보급로를 뚫어보려고 웅진의 동쪽인 대전 쪽으로 막 내려가서 열심히 뚫었는데 몰살당했어요. 그만큼 다른 지역의 세력들은 아직 건재했습니다. 이 의자왕의 장기 농성전이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거 가능성 있지 않아? 이거 킹능성 있어. 이거 진짜로 시간 끌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660년 7월 18일에 갑자기 항복했어요. 연합군이 웅진을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냥 냅다 나가서 항복을 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록을 찾아봅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의자왕 및 태자효가 성주들과 함께 항복했다 라고 하고, 백제본기에는 기록에 따르면 의자왕이 태자 및 웅진 방령군을 거느리고 웅진성에서 나와 항복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 서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백제왕 이하 태자용 등 왕자 13인, 대좌평 사택천복, 국변성 이하 37인 모두 50여인이 조당에 나아갔다라고 하죠. 자, 별로 다를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록을 봅시다. 마지막 당나라 장수였던 소정방과 관련된 기록에는 웅진성의 그 장군 예식이 의자왕과 함께 항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자왕이랑 함께 항복한 사람은 태자와 웅진 방령군, 즉 예식이었던 거죠. 방령이라는 건 이제 그 성의 가장 최고 지휘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대충 다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누가 나와서 항복을 했는지 우린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최근 한 당나라 장군의 묘지석이 발견이 됐는데 그 묘지석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 패전국의 포로로 예식이 의자왕과 함께 항복해서 잡혀갔는데 같은 웅진 출신이자 예씨 집안의 예식진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의 장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 예식진의 묘지석에는 무릇 김일제의 무리와도 업적을 논하고 우열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높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일제라는 사람은 흉노 출신으로 한나라에 귀화해가지고 아주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족이 공을 세우면 항상 김일제에 비교했는데 아마도 이 예식진이라는 사람은 당나라에 귀화해서 큰 공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나라에서까지 대단한 공을 세울 만큼의 인물이면 예식진이라는 사람은 백제에서도 상당히 촉망받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특이하게도 이 예식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씨 집안은 웅진성의 예씨 집안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예식이 웅진 방령으로 있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자왕과 예식은 항복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함께 넘어간 예씨 집안의 쩔이 예식진은 공을 세워서 당나라의 대장군이 되었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공이라는 게 뭘까요? 대체 뭐 얼마나 큰 공을 세워야 대귀족들이 묻히는 곳에 함께 묻혔고 이민족 출신이
대장군까지 됐을까요? 자, 합리적 의심을 안 해볼 수 없죠. 예식진은 아마도 의자왕과 웅진성을 전부 넘기는 조건으로 대장군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이 됩니다. 가능성이 있었던 장기농성전을 포기하고 의자왕이 항복한 것도, 이름 없던 이민족인 예식진이 당나라로 넘어가서 대장군이 된 것도. 이러면 말이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식진은 쩔이었다가 나라를 배신해서 갑자기 나타나 이름을 남긴 반면, 소정방의 기록에 남을 만큼 강렬했던 의자왕과 함께 항복한 예식은 항복했다라는 기록 말고는 그 이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그 장군 예식과 의자왕이 항복했다 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도 백제의 예식이 기록에서 사라진 이후 당나라에서 예식진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죠. 느낌이 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웅진성의 장군 예식과 웅진 사람이었다가 당나라 장군이 된 예식진은 동일인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예다 때부터 좌평으로 중앙정권에 진출한 이 예씨 가문의 예식은 웅진성으로 피신을 와서 2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나당 연합군과 맞서려던 의자왕을 배신하고 당나라에 넘겨버린 뒤에 그곳에서 대장군이 되어 호의호식하다가 672년 58살의 나이로 58살의 나이로 사망했고 최고의 예우로 모셔지게 됩니다. 자, 결국 이렇게 의자왕에 대한 지금의 평가는 아군의 배신과 승자들의 기록, 문학적 수사 등이 모여 만들어진 오해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의자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미있었나요?